네, 반갑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오늘 중국의 어떤 미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아무래도 투자나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리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 확실히 한국이 지금 뭔가 정점에 있고 전성기라는 게 좀 보이는 게, 많은 유튜버들 영상을 볼 때도 뭔가 자본, 투자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본의 보유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의 질이나 계급이 결정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 요즘에 국장이랑 서울 부동산이 일부 주에 굉장히 강세죠. 저는 사실 별로 크게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 좀 다른 거를, 제 마음 속에서는 한국의 자본주의와 국부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산업력이 부실한 국가는 장기적으로 몰락을 할 수밖에. 그런 몰락하는 과정에서도 기회를 찾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쇼신 거는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산업력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엔 몰락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가난해지는 미래밖에 없고요. 뭐 다양한 구조. 그래서 결론은 이미 우리가 비한국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제 처음 영상부터 계속 올렸어요. 한국에 있는 자산을 투자하지 말고 해외 자산을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해외 자산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걸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중국에 추월이 당했어요. 더 싸게, 더 많이,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게 중국인 거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4년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술력이 이미 중국이 더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몰락으로 접어들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근데 오늘 뭐 DC에서 어떤 사람이 뭐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글을 올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몇 억 막 그런 논쟁들이 참 부질없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는 산업으로 가지 못하는 과잉 자본, 희소한 자산으로 몰리게 되는 것들의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지금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산업이 당장 계속하고 몰락한다고 해서 그 자본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자본들은 어디로 분명 찾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서울의 아파트가 되는 거고, 아마 산업이 몰락을 하면은 적으로는 가계 현금 흐름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업이 버는 돈의 한 60%, 65% 정도가 가계로 가고, 이게 아마 대폭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돈들이 가는 그 자산들 몰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사실은 계속 우리가 비한국 자산을 봐야 되는 이유, 산업력이 버텨주는 미국은 이제 뭐 거품 이런 게 상관이 없으니까 물려도 미국에 물려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거품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어차피 경제는 계속 미국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붐버스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뭐 하락하다가 계속 신고점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할 수 없는 국가는 중국이 되는 거죠. 중국은 여기서 아마 산업이 다 붕괴하면은 중국은 망하기 때문에 중국은 과감하게 이제 부동산 헝다를 자살시켜 버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산업이 절대 몰락하지 못한 산업의 모든 역량을 다 투자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까지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 한국의 국방과 안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이미 내부적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사실 왜 한국이 군사 정권부터 민주화 정부까지 왜 계속 경제와 자본 팽창에 목숨을 걸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산업력과 경제력에서 북한을 압도를 하고 중국에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게 되어야지 국가 안보가 유지가 되는. 근데 이제 앞으로 한국이 점점 가난해지고 몰락한다는 의미는 북한과의 격차가 계속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안보는 독자적으로 한국이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건 이미 그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의 핵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혼자 독자적으로 북한의 모든 이런 미사일 체계를 다 방어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나온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2010년도 오바마 때부터 미국은 북한보다는 중국 견제로 무게추를 아예 옮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서 한반도를 엄청나게 신경을 쓸 것인가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완전 남해일처럼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건 남해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한이고요, 이란이 북한으로 대입해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는 있죠. 근데 엄청 도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무기 몇 개 주는 정도인데 실제 작전과 군사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핵시설은 절대 칠 수 없다는 게 국제 교전에서 불문율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쳤다는 말은 반대로 남한도 북한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의도가 있던 없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실존적인 위협이 된,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과거처럼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아예 중국 쪽으로 완전히 관심이 간다. 북한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한반도 개입 정도로 계속 떠봐야 돼. 미국의 레드라인이 어디인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을 칠 수는 없으니까 한국을 계속적으로 때릴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지 도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 형태는 뭐 드론이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북한의 드론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정보 교류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해주고 있게 되면은 북한의 드론이 아마 한국을 날아다니는 일이 저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어디를 공격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방 부대를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서울에서 뭐 주요 군사 시설 같은 걸 공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국지적인 규모로 작년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7번인가 보냈나요? 아마 드론으로 도발도 그 정도 규모,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세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미국이 이걸 참을 수 있고 미국이 어디까지 가야지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북한도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국가 역량을 다 첨단 핵무기에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개입 정도를 떠보기 위해서 남한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반년? 내년 말, 내년 초반? 아니면은 늦어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시작이 될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면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최근 발언, 어떤 스포츠에서도 그냥 그렇듯이 몇 초 정도는 싸우게 두자는 거예요. 가끔은 두 아이가 미친 듯이 싸우는 걸 보게 된다고 하고, 이를 떼어놓는 걸 원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오히려 잠깐 싸우게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밀리는 게 더 나아요 라고 하는, 이게 옛날 에치슨 라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에치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이 한번 찔러 본 건데 그게 전면전이 된 거죠. 북한은 이제 미국의 심리적인 라인이 어디까지인지 그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이게 지금 트럼프 최근 발언이, 이거는 잘 모르셨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약간 좀 소름. 북한은 상당 규모의 국지 도발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미국의 라인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지 본인들이 어디까지 군대를 배치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지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가 조만간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우크라 전쟁을 참여했던 북한의 예비군이 한 2만 명 정도라고 하고, 거기다가 러시아 드론 기술이랑 정보를 공유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의 방어 능력 테스트 겸 해서 미국의 신에치스 라인이 어디인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아마 꽤 강력한 국지 도발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마 죽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은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리듬으로, 그때는 탱크였던데 지금 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혼자 이거를 대응할 수는 절대 되면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한미일 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건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만이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과 대만이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묶이는 거고, 대만의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파견이 되는 거고요. 한국의 유사시에도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미군의 함대가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겨레가 지적을 한 거고, 사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 한국은 대만의 안보를 떠맡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결국엔 한국이 뭐 갈 수 있는 거는 무기보다는 사람이겠죠. 우리나라의 젊은 군인 대만으로 가서 아마 죽게 되는 미래가 여기 참여하게 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이란 고기방패 역할 때문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이나 어떤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안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건데, 끌려갔을 때 우리의 대가는 이제 우리는 피로 치른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이게 아니라면은, 이런 게 싫다면은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국방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될 수, 또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586가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이거를 뭐 지금 자주파라고 하던데, 현재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외교를 조언하는 사람은 한미일 동맹을 맺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마 이재명도 뭐 지금 나토에 간다고 막 얘기를 하고, 저는 일본이 구상하는 여기 안에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다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이안이 되는 건,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대응하게 되는 안이 있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이 이제 대만 쪽으로 완전히 관심과 전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체적으로 엄청난 군사적 투자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해서 국방에 투입을 하는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국방 예산의 한 2배, 3배 이상이 되고 아마 징병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군 덕분에 한국의 안보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물론 많이 하는 거긴 하지만 적게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지금 러시아나 북한의 어떤 군사 이런 걸 생각을 한다, 한국이 정말 이걸 주도적으로 막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래서 거의 뭐 20대 이상, 절반 이상을 군대에서 보내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이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계속 올라갔을 때 북한의 문제를 처리를 했었어야 돼요. 뭐 남의 일이 같은 거를. 근데 그냥 아예 무방비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고요. 최근에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는 이 실패 연속들이 계속됐고, 이제 계속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측면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게 될 건 당연한 거고, 일본에 우리나라 거의 종속이 돼서 한국 청년들이 피를 흘리는 시나리오가, 아니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군사에 투자를 해서 가난한 군사 국가가 되는 일밖에 저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없거나 현재보다 현저하게 대만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간다고 한다면, 점점 강해지는 북한을 독자적으로 막기 위해서 인적 및 물적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의 2배, 3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금을 엄청나게, 국지 예산을 아까서 말한 하던, 아마 지금 경제력이 있는 586 세대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될 거고요. 청년들은 자기 인생의 시간을 아마 군대에서 엄청나게 보내야 될 겁니다. 탈조선 하라고 얘기하는, 군대를 아직 안 갔거나 예비군에 굉장히 가까운 분들, 앞으로 군복무나 이런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10대 지금 여자들도 저는 거의 군대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뭐 그런 걸 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경제, 뭐 산업적으로 몰락하는 걸 떠나서 군사 외교적으로 이제 선택지가 없는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은 산업이 몰락하는 와중에 엄청난 세수가 부담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국방에 엄청난 투자를 하거나 일본의 구상에 강요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또 일본의 구상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 외교 관계가 박살나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러시아랑 중국의 비중이 작다고 해도, 특히 중국이랑 한국이랑 아예 경제적인 것들이 틀어지게 된다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지금 한국의 경제 및 자본, 외교 및 국방은 현재 오늘이 가장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즐겨 놓은,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많은 관심은 자본과 경제에 쏠려 있어요. 특히 자본, 내가 뭐 얼마나 갖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쏟고 있는, 미래는 가난한 군사 국가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군사 국가는 이제 뭐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뭐 한국이 거기까지는 안 가, 굉장히 가난한 국가가 될 겁니다. 뭐 지금 자본이 얼마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거고, 특히 복지 예산이나 교육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거기다 국방에 투입이 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여력이 된다면, 특히 아직 군대 안 간 남자분들의 경우 최선하세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세금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밖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서 각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